안녕하세요. 부모님 복이 가득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세상엔 자식을 버리거나 호구로만 아는 등 좋지 못한 부모도 있다는데 반대로 전 부모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또 결혼하면서 만나게 된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처복만큼은 좋지 못했는데요. 까맣게 모르고 있던 아내의 실체를 저는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인해 알게 됐습니다. 조금씩 잊고 살던 그때의 일을 저는 최근 다시금 생생히 떠올리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작은 포장마차라며 저와 두 여동생을 키워주셨죠. 그런데 제가 12살이 됐던 해 아버진 그만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진 4년의 투병 뒤 우리만 남겨두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게 상심한 어머닌 한동안 포장마차 문도 닫고 시름에 잠기셨어요. 어머니, 제가 동생들이랑 청소도 다 했고요. 동생들 밥도 다 챙겨줬어요. 이건 제가 끓인 죽인데요. 여기 둘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드세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더욱 힘을 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을 보고 얼마 뒤 어머닌 다시 기운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이미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많이 봤었던 제 머릿속엔 어머니조차도 동생들처럼 제가 챙겨야 할 약한 존재라는 각인이 되어 있었죠. 그때부터 전 제가 아버지 대신 가족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됐어요. 전 여전히 동생들을 돌보며 다시 포장마차 운영을 시작한 어머니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뭐야, 아줌마 아들이에요? 이야, 녀석 착하네. 엄마 포장마차 와서 도와줄 줄도 알고. 어디 새 아빠는 필요 없어? 이 아저씨는 어때? 저기 아저씨, 술 드시러 왔으면 술만 곱게 드시고 가세요. 몸성하게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그리고 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수작 부리면 그땐 인생 지저분해질 줄 아세요. 뭐? 거참 어린 놈이 뭐 저렇게 살벌해? 그냥 술 취해서 농담한 거야, 농담. 아주머니, 여기 돈 놓고 갑니다. 아들 참 잘 키우셨네.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한 번씩 어머니의 포장마차 일도 도왔습니다. 아무래도 술이 있는 곳이다 보니 어머니에게 추근대거나 진상을 부리는 취객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겁을 먹고 두 번 다신 그러지 못하게끔 사납게 경고하며 어머니를 지켜드리곤 했죠. 그 와중에도 전 공부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돼야 가족들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라니.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어? 우리 동규가 이렇게 멋지게 잘 컸어. 정말 대견하지? 전에 사범대를 졸업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 중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대학 진학 후 직장인이 됐죠. 그래도 전 여전히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동생들을 결혼시킬 때까진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생들도 제 나이 30, 그리고 32에 차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막내 결혼식 날 그제 안도감이 들며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막내까지 오늘 한 남자의 아내가 됐어요. 제 동생들, 지금껏 제가 아버지 대신 꽃처럼 잘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날 아버지를 그리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을 결혼시키고 나서야 저도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제 인생에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로 만난 초등학교 선생인 아내와 1년 넘게 만남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저와 둘이 살던 어머니는 조용히 절 불러 무거운 말씀을 하셨죠. 동규야,
너 지금 만나는 아가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 나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 아가씨한테 결혼 얘기 못 꺼내고 있는 거지? 네?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긴 내가 책임감 강한 네 성격을 모르니? 근데 동규야, 그럴 필요 없다. 엄마, 네 외삼촌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도 이모들과는 잘 지내는 거 알지? 엄마 네 이모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해. 네? 고향으로요? 그래. 이젠 자식들도 다 컸으니 힘든 포장마차 운영도 그만하고 싶다. 그냥 고향에 가서 네 큰이모네 식당 일 도우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해. 거기 가면 남아있는 친구들도 하나 둘쯤은 있을 거니까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네가 네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애처로울 정도로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 이 엄만 잘 안다. 알면서도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너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 사실 내가 너한테 의지가 되어줬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네 행복을 찾아가려무나. 그동안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다며 어머닌 제 손을 잡고 흐느끼셨어요. 아직 당시 여자친구던 아내에게 말은 꺼내보지 못했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던 제 마음을 다 아시고서요. 제가 몇 번 말렸지만 어머님 끝내 귀향을 하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나이 36에 3살 어리던 아내와 결혼하게 됐죠. 아내는 밝고 명랑한 사람으로 그늘이 많던절 많이 밝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하면서 만나게 된 처가 식구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저보다 먼저 결혼했던 처남은 참 서글서글하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처남은 엄청난 사랑꾼이었어요. 장기 연애 후 결혼했다던 처남 댁과 처남의 사이 좋은 모습을 보면 몽글몽글한 마음이 솟아오르곤 했죠. 물론 장인 장모님도 아주 좋은 분들이셨고요. 두 분은 자신들의 며느리와 사위를 아주 귀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제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 주셨어요. 성희에게 결혼 전부터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족들에게 아버지 대신 대들보가 되어 주었다지. 요즘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난 자네가 참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강서방, 사람은 때론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해야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이야. 이제 내가 자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줌세.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살았던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겁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연년생 아들을 둘 낳았어요. 특히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 그때 장인어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런 말을 해주셨죠. 애가 뱃속에 있을 때보다 막상 태어난 걸 보니까 아빠가 됐다는 실감이 확 나지? 갑자기 책임감도 밀려오고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두렵기도 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강서방. 하나씩 차근차근 아빠로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넨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되어 있을 거네. 그러다가 혹시라도 막막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나. 자네 옆에 늘 선배 아빠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내가 있잖나. 언제든 힘들면 내게 말하게. 알았지? 아빠가 된 걸 축하하네. 늘 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괜찮을 거야, 오빠가 있잖아. 등등.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만 했던 제게 장인어른이란 존재는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며 절 데리고 자주 등산을 가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땐 따로 저를 불러 술도 사주시곤 했어요. 장인어른,
저희 학교 앞까진 어쩐 일이세요? 전화 안 주셨으면 와 계신지도 모르고 차 타고 그냥 퇴근할 뻔했네요. 자네 요즘 계속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내 맛있는 거랑 술이라도 한 잔 사주려고 왔네.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었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은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학교 앞까지 부모가 마중 나와주면 큰 힘이 되는 거 말이야. 왠지 자네가 학교 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힘이 돼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지. 혹시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괴롭히나? 그런 말만 하게 감히 우리 살 왜 괴롭히냐고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다 큰 사위에게 상사가 힘들게 하며 일이라니 웃기면서도 너무나 든든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저는 그날 장인어른께 문제 학생으로 인한 고충도 털어놓으며 실컷 하소연도 하고 어리광도 부려댔죠.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은 함께 주기적으로 봉사도 다니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셨는데 저는 장인어른 같은 공무원들만 세상에 가득하다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전 절 아들처럼 아껴주시던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하고 절 잘 따라주던 처남에게도 고마워 처가의 진심으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곤 직접 새로운 요리도 해드리고 모시고 근교로 여행도 다니며 두 분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친구 모임이라도 가시면 차로 모시러도 가곤 했어요. 이야, 자네가 그 말로만 듣던 윤경식이 사위야? 세상에 술 먹은 장인 걱정된다고 모시러 오는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 혼자 택시 타고 가도 된다니까 자네도 참. 다들 봤냐? 우리 사이가 이렇게 속이 깊고 착해. 게다가 우리 사위 무려 중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 우와, 딸은 초등학교 선생에 사위는 중학교 선생이야? 윤경석 이 자식 이거 성공했구만. 두 분은 그럴 때마다 절 친구분들께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럼 전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가끔은 계산도 해드리곤 했죠. 이런 즐거운 일화뿐 아니라 한 번은 참 서글픈 일화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깨를 볶으며 살던 처남은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유는 처남 댁의 바람이었어요. 둘 사이엔 아이도 없었던지라 이혼 후 처남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버리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그런 처남을 찾아가 챙기다 나중엔 아예 저희 집으로 끌고 와 한동안 데리고 살기까지 했어요. 처남, 잘못은 그 여자가 있는데 왜 처남이 인생 다 끝난 듯이 굴어?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복수인 거야. 얼른 일어나. 나랑 밥 먹어. 밥 먹기 싫으면 술이라도 먹어. 대신 나랑 같이. 내가 밤새 술을 먹고 울어주든 욕을 해주든 할 테니까 혼자서만 틀어박히지 말고. 그때 처남을 도우려 술을 몇 날 며칠 들이붓다가 위장병이 나기도 하고 함께 우느라 눈이 퉁퉁 부어 한동안 학교 아이들에게 붕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네요. 그래도 결국 전 노력 끝에 처남을 동굴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기운을 차린 처남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 새 직장도 구했죠. 애간장을 태우며 처남을 설득하지 못했었던 장인 장모님도 아내도 그때 제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처남이야 뭐 그때 이후 완전히 피만 안 섞인 제 친동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남의 이혼은 처가에 밀려오던 불행의 시작일 뿐이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하오. 그날 당신을 혼자 산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장모님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건이 있던 날 장모님은 혼자서 등산을 가셨습니다. 평소엔 장인어른과 함께 다니셨지만 그날은 장인어른께서 참석해야 할 결혼식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수로 실족한 장모님은
다음날 발견됐을 땐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셨죠. 가족들 모두가 비통에 잠겼지만 특히 장인어른은 상심이 어마어마하셨어요. 워낙 금슬이 좋으셨던 데다 너무 갑작스런 이별이었으니까요. 매영, 아버진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나아. 처남은 3교대 근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또 처남 말곤 집에 아무도 없잖아. 이럴 땐 우리 집처럼 북적북적한 게 우울해하는 장인어른께 훨씬 도움과 위로가 될 거야. 장인어른이 걱정됐던 전 아내와 상의 후 장인어른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남은 자신이 장인어른을 모시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집에 계시는 게 장인어른의 슬픔을 몰아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고집을 부렸죠. 장인어른, 이게 요새 엄청 유행하는 드라마래요. 같이 보실래요? 됐네. 집사람을 그 무서운 곳에 보내고 내가 어떻게 혼자 깔깔대고 웃겠나. 장모님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분명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워낙 천사 같은 분이셨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TV 볼 테니까 장인어른은 옆에만 계셔주세요. 알겠죠? 저는 장인어른을 다시 기운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노력했지만 같은 남자의 취향은 남자가 더 잘하는 법이잖아요. 전 장인어른께 밝거나 활기찬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기운 없어하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억지로 동네 헬스장 개인 교습도 끊어드렸어요.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 난 됐네. 별로 운동할 의욕도 없고. 그래도 하세요, 장인어른. 저랑도 종종 같이 오시고요. 장모님 일로 등산은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니까 이런 거라도 하셔야죠. 보세요. 여기 장인어른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운동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강한 마음은 체력에서 나온다고요. 저랑 저희 집사람, 그리고 처남을 봐서라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저도 아내도 자주 찾아오던 처남도 노력한 데다 저희 애들까지 장인어른 옆에 꼭 붙어서 애교를 부리니 다행히 장인어른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시 잔잔한 일상의 평화를 찾아가던 어느 날, 아내는 다른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던 해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쯤 지나자 아내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오더군요. 당신 원피스 샀어? 저번에도 몇 번이나 원피스며 치마며 사더니 요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예쁜 옷을 사들인데? 안 하던 화장도 자꾸 하고. 이거 어디 잘생긴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아휴, 남사스러워라.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초등학교 교사한테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낭구님. 그냥 마흔 넘어가니까 자꾸 거울 보기도 싫어지고 자괴감도 느껴지는 거 있지? 내가 더 이상은 여자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이러다가 자꾸 우울해질 것 같아서 나이가 들었어도 젊었을 때처럼 꾸미고 살기로 했어. 왜, 이상해? 좀 주책 같아? 주책은 무슨, 예뻐. 내 눈엔 그 어떤 젊은 연예인을 데려다 놔도 당신이 최고로 선녀 같을 거야.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 당신을 위해 뭐가 아깝겠어. 늘 맨 얼굴에 티와 면바지를 입고 다니던 나는 갑자기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엔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나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전 오히려 반성을 했어요. 아내도 여잔데 제가 너무 무신경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내는 전에 없던 회식 참석도 잦아지고 가끔은 주말에 야외에까지 가더군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의심을 하기도 전에 아내는 이렇게 투덜거리곤 했어요. 아, 진짜. 우리 학교에 이번에 교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거든? 근데 그분이 외향적이어도 너무 외향적이야. 맨날 툭하면 이 핑계로 회식하자, 저 핑계로 단합해하자 하면서
다들 괴롭게 한다니까. 회식은 그렇다 쳐도 주말에 야유회라니 너무 구식이지 않아? 아,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비록 전 중학교 교사이긴 해도 학교 내에서 겪은 고충이야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제게 자주 하소연하던 아내를 위로하고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일로도 아직 처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더군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지 다음 해 장인어른은 위안과 함께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더는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우리 동네 병원 말고 큰 병원으로 가봐요. 당시 계속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살도 빠지시기에 전 장인어른을 모시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리 암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행이라지만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장인어른의 상태를 모를 수가 있었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저는 사위 자격도 없어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닐세, 강서방. 이게 왜 자네 탓이라고 말하나. 자네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탈이야. 그러지 말게. 이건 그냥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행이었던 거야. 자네 장모를 잃고 내심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던 것이 이런 무서운 병으로 남아버린 걸 테니까 말이야. 장인어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전 모든 게 다 부주의한 제 탓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 번 암으로 아버지를 잃었으니 그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장인어른은 곧장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장인어른도 우리도 모두 해볼 때까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러는 와중 저희 어머니도 몇 번이나 문병을 와 응원을 해주고 가셨죠. 하지만 모두의 응원에도 장인어른의 암은 치료되긴커녕 더욱 악화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장인어른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져 마지막 휴식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손이 언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셨대요. 누가 보면 장인어른께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그럼 늙고 병든 내가 할아버지지 뭐.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제겐 영원히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한 영웅이실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 장인어른은 아마 모르실걸요? 제가 얼마나 장인어른을 사랑했는지, 제가 사실은 장인어른을 아버지라고까지 생각했는지 전부 다요. 그랬어? 그럼 우린 똑같구만. 나도 사실은 자네가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내 아들. 아, 왜 울어? 울지 말어. 사람은 언젠간 이렇게 한 번은 다 떠나기 마련 아니겠나. 처남과 아내와 전 번갈아가며 장인어른을 간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이 있어 늘 우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어도 됐지만 그렇게라도 우린 장인어른의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장인어른의 손도 매만지고 가끔은 앙상해진 장인어른의 손에 얼굴을 묻기도 하며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간병하며 우리 모두 기적을 바랬지만 장인어른은 나날이 쇠약해지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인어른이 제게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하세요, 장인어른? 그냥, 그냥 다 미안하네, 강서방. 그땐 그냥 아프신 분이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지 3주쯤 지났던 어느 날엔 장인어른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알아.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네. 의사 또한 장인어른이 하시고 싶은 대로 들어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장인어른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집에 오시자 힘이 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기적 같은 기운을 차리신 건지 장인어른은 힘들게나마 스스로 거동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아직 아내가 퇴근하지 않았던 시간에 장인어른은 절 불러 조용한 목소리로 의아한 말을 하셨습니다. 강서봐, 내가 죽거든 꼭 내 서재 서랍을 열어보게. 우리 성이 없을 때 자네 혼자 말이야. 네? 서재 서랍이요? 그냥 지금 가서 열어보면 안 돼요? 그게 뭔데요, 장인어른? 지금 말고 나 보내주고 열어봐. 열어보면 알게 돼. 내가 늘 미안했고 또 미안하네 강서봐. 장인어른은 굳이 집안의 서재 서랍을 자신의 사후에 그것도 아내가 모르게 열어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되묻던 제게 왠지 모를 괴로운 표정으로 쓰게 웃기만 하시면서요. 궁금했지만 다 뜻이 있으시겠지 싶어 저는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땐 자신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장인어른의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워 궁금증 따윈 금세 잊혔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장인어른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죠. 위독해진 장인어른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장인어른은 얼마 뒤 결국 장모님의 곁으로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아빠, 아빠. 그때 정말 장례식을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아내와 처남을 위로하면서 조문계까지 맞이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처가 식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니까 제가 모두에게 의지가 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장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친척분들과 저희 어머니, 제 동생들과 장인어른의 지인분들, 아내와 처남, 그리고 제 직장 동료들까지 말이죠.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 장인어른을 납골당으로 모신 뒤 우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애들이 많이 피곤했나 봐. 씻고 금세 잠들었어. 나도 너무 피곤해서 좀 잘 테니까 당신도 눈 좀 붙여. 아내와 아이들은 고된 피곤함에 씻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피곤하기 마찬가지였던지라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아봤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장인어른과의 추억만 떠오르더군요. 장인어른, 왜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셨어요? 그제야 가족들을 챙기느라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전 장인어른이라는 말을 읊조리며 울고 또 울었어요. 벌써부터 밀려오는 그리움에 장인어른의 방으로 가서 장인어른이 마지막에 누워 계셨던 침대 이불보를 쓸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서재 서랍을 열어보라던 장인어른의 유언이 불쑥 떠오르더군요. 아내가 없을 때 열어보라는 장인어른의 말씀이 생각나 전 우선 아내가 곤히 잠든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곤 장인어른의 서재 서랍을 열어보니 그곳엔 웬 서류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건가? 대체 뭘 숨겨두셨길래 이, 이건 서류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곳엔 다름 아닌 아내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서류 봉투 안에는 아내가 웬 남자와 다정히 스킨십하는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더군요. 그 남자의 신상 정보도 함께요. 나이는 집사람보다 한 살 어리고 몇 해 전에 이혼하고 애 양육비를 보내면서 살고 있다고? 이건 뭐야? 직장에 아내랑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잖아.
뭐야, 이 여자가 지금 같은 학교 선생이랑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같은 학교 선생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 서류 봉투엔 그동안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더군요. 아내 학교엔 교감이 새로 부임한 적도 없었고, 그랬으니 당연하게도 회식과 야유회를 주도하던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내는 무려 1년 하고도 몇 개월 동안 제게 거짓말을 하고 그놈과 데이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너무 큰 충격에 저는 손까지 덜덜 떨었어요. 또한 장인어른이 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모으신 건지 의문이 들었죠. 그 모든 진실은 증거들과 함께 동봉된 한 장의 편지에 담겨 있더군요. 장인어른이 남기신 편지를 읽으며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서방,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함께 남긴 우리 성의 못난 짓에 대해서도 다 확인한 거겠지? 미리 이야기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사실 성희가 혼자 날 간병할 때면 자꾸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더라고.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간병 올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더군. 그러던 찰나에 난 내가 자는 줄 알고 병실에서 조용히 통화하던 딸의 말소리를 자다 깨서 우연히 듣게 됐네. 저와 천안가 번갈아가며 간병을 하던 아는 자꾸만 장인어른을 혼자 두고 외출을 했다 들어왔다더군요. 그리곤 우리에겐 계속 장인어른을 간병한 척을 했는데 그걸 장인어른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긴 한데 별일 아니라면서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던 장인어른은 어느 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고 기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성실하게 아빠 간병하고 있는 줄 알지. 자기 만나려고 병실 비우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 인간 원래 곰탱이고 바보야. 내 말이라면 다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예, 성희야. 너 지금 누구랑 무슨 통화를 하는 거냐? 누군가를 자기라고 부르던 아내 말에 놀란 장인어른은 있는 힘을 쥐어짜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설마 너 지금 강서방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냐면서요. 그때 굉장히 당황해하던 성인, 이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잡아댔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니까 나중엔 나에게 이런 겁박을 하더라고. 강서방이 지금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와중에 아빠가 그 사람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까 괜히 돌아가시는 마당에 나서서 강서방 억장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안 믿기지? 나도 그 희번득한 눈을 보는데 내가 알고 있던 딸이 맞나 싶었네. 기왕 들킨 김에 아는 계속해서 장인어른의 간병하는 척을 하며 그놈을 만나고 다녔다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아내를 계속 말렸지만 아내는 코웃음만 쳤다고 해요. 아빠가 알 바 아니잖아요. 하고 말하면서요.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난 무서웠네. 성이 말대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네가 더욱 고통스러워질 걸 생각하면 말이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평생 자네가 속고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을 때 공무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후배에게 딸의 뒷조사를 부탁했었네. 나보다 10살은 어린 친구인데 전에 마누라가 바람났을 때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게 기억났거든. 그러니까 그 서류 봉투 안의 자료들은 장인어른의 부탁을 받고 뒷조사를 해준 후배분이 장인어른의 문병을 오며 가져다 주신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서류 봉투를 마지막으로 집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서랍에 넣어두셨던 거죠. 장인어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엔
온통 저에 대한 미안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 자네에게 언제 줘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네. 하지만 자네에게 미움받을 내 자신이 무서워서인지 고통스럽게 일그러질 자네를 보는 게 무서워서인지 난 끝내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비겁하게나마 사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거야. 정말 미안하네, 강서방. 부디 이걸 증거 삼아서 내 딸을 모질게 버리게나.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이들과 셋이 행복하게 살아줘. 자넨 나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라 미안하네. 그 어지신 분이 딸의 바람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가뜩이나 병의 고통으로 지배받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장인어른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눈물을 멈춘 뒤엔 이번에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어요. 저는 당장 아내를 깨워 아내의 면전에 그 증거들을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뭐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뭐냐고? 당신 손으로 들어서 잘 봐. 당신이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에 대한 증거니까. 여, 여보, 이걸 어디서 어떻게. 비몽사몽이던 아내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악에 받쳐 소리를 쳤어요. 당신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내게 남기신 거야. 당신이 사람이야? 얼마나 남자의 눈이 돌아갔으면 시한부인 아버지 간병을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다녀? 그리고 어떻게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자기 아버지한테 겁박까지 해. 그 도덕적인 분이 오죽했으면 이런 조사까지 몰래 해서 나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겠어? 우,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는 대체 누구 아빠인 거야?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어? 당신 말 같은 거 듣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릴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야. 가뜩이나 고통스러웠을 장인어른의 마지막을 자식인 당신은 더더욱 끔찍하게 만들어준 거야. 마지막까지 당신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당장 당신한테 손이라도 올리고 싶어. 근데 내가 왜 못 그러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이 장인어른 자식이니까. 날 친자식처럼 여겨주신 분이 사랑으로 키우셨던 딸이니까. 그래서 차마 부들대는 손을 부여잡고 있는 거라고. 여보, 그냥 당신이랑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그랬어. 그래서 환기 좀 시키면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어? 내가 잘못했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안 그럴게. 환기? 결혼이 드라이브냐? 가다가 답답하면 환기시키게? 당신 원래 이런 뻔뻔한 여자였어?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초등학생 아들 둘이나 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잔말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은 내 아내로서도 애들 엄마로서도 장인어른의 딸로서도 더는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여보, 여보, 나 얼마 전에 아버지 잃은 딸이야. 이런 불쌍한 날 내치겠다고? 당신이 불쌍해? 당신 때문에 죄인 된 심정으로 떠나셔야 했던 장인어른이 억만 배는 더 가엾고 불쌍해. 당신은 장인어른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어. 당장 나가. 어떻게 아내가 장인어른을 지금 입에 담을 수가 있답니까? 아내의 실체를 알고 나니 아내가 너무 가증스럽고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울며 애원하는 아내를 당장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참을 앞에서 쾅쾅대던 아내에게 잠깐 문을 열어 저는 대충 싼 짐을 던져줬어요. 그리곤 다시 문을 잠가버렸더니 이내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아내를 내쫓은 걸론 분이 풀리지 않아 다음 날 전 아침 일찍 아내의 학교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죠? 저 윤성희 선생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문 갔을 때 뵀었는데 제가 이 학교 교감입니다. 근데 윤 선생님은 아직 부친상 휴가로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남편분이 여기는 어쩐 일로? 네, 압니다. 저 집사람 말고 김재관이라는 선생 만나러 왔어요. 아, 저기 있네요. 야, 김재관. 내가 어제 내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는데 여태 잠잠하더라? 너희 집으로 갔지? 너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며. 1년이 훨씬 넘게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는 사이였다며. 그런 주제에 감히 우리 장인어른의 장례식장까지 조문을 와? 네? 김 선생이요? 김 선생, 지금 이분 말씀이 다 무슨 말인가? 그, 그게요? 저는 가자마자 상간남을 찾아내 냅다 망신을 줬습니다. 제 폭로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더군요. 교무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교무실이 떠나가라 더욱 소리쳤어요. 왜 말을 못해? 그렇게 파렴치한 지식으로 알면서도 감히 유부녀랑 붙어먹어?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이랑 인간들끼리? 너도 전처편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며. 이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너희들 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희들한텐 평생 천벌이 내려질 거야. 으,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전 처음엔 계속 피했거든요. 근데 윤성희 선생님이 자꾸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매달려서 저도 외로워서 홧김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서도 계속 불안했던 게 자꾸 학교 내에서도 빈 교실 찾아서 유혹하려고 하고 애들 앞에서도 티나게 행동해서 너무 무서웠었어요. 헤어지려고도 해봤는데 자꾸 학교에서 대놓고 매달려서 들킬까 봐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덜덜 떨던 그놈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놈은 아내가 자신에게 집착에 가깝게 매달렸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유부녀와 붙어먹은 건 잘못이기에 저는 교감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자기 입으로 인정한 거 들으셨죠, 교감 선생님? 아마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도 제 말소리 다 듣고 계시겠죠? 이런 인간들이 초등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탁드리는데 두 인간 모두 교육청과 연계해서 확실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만약 쉬쉬하신다면 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날 아내가 집으로 찾아와 제게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하도 난리를 치기에 쫓아보내려고 나가봤더니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악을 쓰더라고요. 학교까지 찾아가면 어떡해. 진짜 내 인생 다 말아먹으려고? 나 그 사람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차이고 쫓겨났어.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진 마당에 자기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면서 제발 자기한테서 좀 떨어지라더라. 날 집에서 내쫓아놓고 갈 곳까지 없게 만들어? 동생 집까지 찾아가니까 걔는 아예 나한테 소금까지 뿌렸어. 나 같은 건 평생 누나로도 안 여길 거래. 내 인생 이제 어떡할 거야. 학교에서도 분명 징계받을 텐데 창피해서 앞으로 교사 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바람 때문에 이혼한 처남이 당신 짓거리를 알고도 아, 우리 누나 잘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인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리고 당신 그 남자한테도 무지막지하게 매달렸었다며?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내가 당신이 애들 엄마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인생 창피하게 좀 살지 마. 그리고 집안에 애들 있는 거 몰라? 목소리 안 낮춰? 당장 나가.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 보기 죄송하지도 않아? 당신이나 죄송해해. 당신 부모님한테. 막대 먹은 불효녀야. 아,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교사 생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 아마 당신 교사 인생은 끝일 테니까.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교직 생활 못하게 지역 커뮤니티랑 마음카페까지 글도 올렸어. 법에 안 걸리게끔 아주 교묘하게. 뭐? 당신 진짜 돌았어?
이 상황에 내가 제정신일 리도 없고 나보다 진즉 돌아했던 사람은 당신이야.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나가! 아내는 끝까지 악을 쓰며 버텼지만 아내가 힘으로 절 이길 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내는 엉엉 울며 또다시 제게 쫓겨나야 했죠. 이후 아내는 징계 중에 가장 높은 수인 파면을 당하게 됐어요. 우선 조사 결과 아내가 그놈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들이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없는 빈 교실로 그놈을 끌어들여 엄한 짓거리까지 하려던 걸 그나마 선이라는 게 있던 그놈이 말렸던 적도 몇 번이나 있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그놈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반면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자긴 아니라고 잡아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종합된 데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까지 더해져 아낸 결국 파면 처분을 당한 거죠. 한편 상간남은 정직 후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아내보다 그 부정한 관계에 대해 주도적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착안되어 그 정도에서 그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당연히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죄송해요, 매영. 어떻게 누나가 매영이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매영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전 그런 인간 더는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처남은 아내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며 제게 눈물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직장과 더불어 하나 남은 가족까지 모든 걸 잃게 됐죠. 그렇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살고 있어요. 전에 제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할 땐 극구 거부하더니 제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자 어머닌 먼저 저희 집으로 올라오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엄마 없이 자랄 손주들과 아내 없이 아이들을 키우게 된 절 걱정하신 거겠죠. 전 어머니께 정말 많이 죄송해했는데 그때 어머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할 거 없어. 너네 늘 다른 가족들이 힘들 때 못 도와줘서 안달이면서 네가 힘들 땐 도움받길 미안해하니.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도 받고 기대고 싶을 땐 기대도 된다. 네가 내 버팀목이자 기둥이 되어줬던 만큼 이제 네 늙은 애미가 네 버팀목이 되어주마. 기대도 된다는 그 말씀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감사하고 죄송해서도 있지만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아주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지금 어머닌 저와 합가해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어머니를 잘 따르며 엄마 잃은 아픔도 잘 극복해주고 있죠. 가끔은 제 여동생들도 저희 집으로 놀러와 어머니도 뵙고 저희 아이들도 잘 챙겨주고 있답니다. 저희 누나 요즘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나 봐요. 학원 강사로라도 취업하려고 했는데 바람 피워서 파면당한 사람을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저도 누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자기 입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처남을 찾아왔었다고? 네, 진짜 한심하게도 매영. 누나 웬 제비한테 잘못 걸려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서 매영한테 양육비만 겨우겨우 보내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저희 집에서 좀 살면 안 되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누난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말하곤 쫓아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애들 양육비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면서 살라고요. 전 여전히 처남과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처와 절연하고 가족을 모두 잃게 된 처남에게 남은 가족은 저와 저희 아이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남을 친동생처럼 여기며 교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게 전화한 처남이 저렇게 전처의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처남은 전처가 저까지 찾아가 매달릴지도 모르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안겼죠. 물론 전처를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 다행히 전처는 절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아직 없었어요.
그때 천안과의 통화로 인해 오랜만에 전처와 장인어른의 일이 생각나 전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더는 전체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밝고 희망찬 생각만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바람을 피우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며 산다는 것, 나 자신뿐 아니라 내 부모님의 가슴에까지 못을 박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전처로 인해 그 훌륭하셨던 장인어른이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했던 것을 보면요. 그러니 힘들게 날 키워주신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 평소의 행실을 잘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긴 뭐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저런 악행을 하지도 않았겠지만은요. 그럼 전 마지막으로 여전히 참 그리운 장인어른께 짧은 편지를 남기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장인어른, 강서방입니다.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장모님과 다시 만나서 달달한 깨도 볶고 계시나요? 장인어른 덕분에 전 절 배신한 전처와 이혼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처의 부모님인 장인어른 장모님의 가슴은 찢어지시겠지만은요. 그런 두 분을 위해 비록 제가 전처를 다시 받아주지 못하겠지만 두 분의 유일한 손주인 저희 아들들만은 제가 아주 잘 키워 보일게요. 부족하겠지만 장인어른처럼 듬직하고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도 만나게 된다면 세 분이서 친하게도 지내주시면 좋겠네요. 장인어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